어떤 실종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실종은 단 하나의 물건을 남긴 채 사라진다. 2023년 11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옥상에서 휴대폰 한 대가 발견됐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배터리는 12% 남아 있었다. 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신호는 새벽 1시 40분, 그 휴대폰이 발견된 바로 그 옥상에서 끊겼다.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락 흔적도 없었다. 남은 건 5층 건물 옥상 난간 근처에 놓인 휴대폰 하나뿐이었다. 발견 당시 휴대폰은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잠금 화면이 켜져 있었고 시각은 오전 8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알림창은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행된 앱도 열린 메시지도 없었다. 단지 시계와 날짜만 표시된 기본 화면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조용히 그 자리에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남겨진 물건이 증명하지 못하는 실종에 관한 기록이다. 실종자는 김모 씨 34세 남성이었다. 그는 혼자 살았고 직장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김 씨는 IT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로 근무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특별히 친한 동료는 없었지만 업무상 마찰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 점심은 혼자 먹는 편이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주말에도 외출이 잦지 않았다. 직장 상사는 김 씨가 최근 몇 달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진술했다. 11월 14일 김 씨는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회사 주차장 CCTV에는 그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왼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특별히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블랙박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같은 경로로 집으로 향했다. 신호를 3번 받았고 과속이나 급정거는 없었다. 운전 패턴은 정상이었다. 도중에 편의점에 들렀다. 오후 7시 12분 그는 삼각김밥 2개와 생수 1병을 샀다. 편의점 CCTV에는 그가 냉장고 앞에서 약 30초간 고민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김밥 2개를 집어들었다가 하나를 다시 내려놓고 다시 2개를 집었다. 계산대에서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사를 했고 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받아갔다. 7시 15분 그는 편의점을 나섰다. 오후 7시 40분경 김 씨는 자신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 시각 이후 그의 이동 경로는 명확하지 않다. 빌라 1층 현관 CCTV에는 그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시각은 오후 7시 43분. 그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 노트북 가방은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했다.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 이후 그가 자신의 집 3층 302호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빌라 복도에는 CCTV가 없었다. 김 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은 오후 7시 45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8분까지 3층 302호 인근에 머물렀다. 이 시간 동안 그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 SNS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약 5시간 40분 동안 그의 휴대폰은 아무런 활동 없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 새벽 1시 28분 휴대폰 신호는 갑자기 5층으로 이동했다. 정확히 12분 뒤인 1시 40분 옥상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긴 뒤 끊겼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은
22분간의 이동만을 보여준다. 3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옥상 문을 여는 데 걸린 시간, 옥상에 머문 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11월 15일 오전 8시 20분, 같은 빌라 4층에 사는 이모 씨가 옥상에 올라갔다. 이 씨는 48세 여성으로 옥상에서 빨래를 말리는 습관이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일주일에 서너 번 옥상을 이용했다. 그날은 햇살이 좋았다. 이 씨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5층 계단을 올랐다. 옥상 철문은 열려 있었다. 이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옥상 문은 자주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상에 올라선 이 씨는 난간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휴대폰이었다. 바닥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고 화면은 켜져 있었다. 이 씨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빨래를 널러 온 다른 주민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시각이 표시되어 있었다. 오전 8시 21분. 배터리는 12%였다. 잠금 화면이라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씨는 휴대폰이 어제 밤부터 여기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왜 누군가 휴대폰을 옥상에 두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조심스럽게 놓인 것처럼 보였다. 이 씨는 혹시 옥상 어딘가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옥상 전체를 둘러봤다. 급수탱크 뒤쪽도 난간 너머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이 씨는 불안해졌다. 이 씨는 휴대폰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 관리실에 신고했다. 관리실 직원은 휴대폰의 비상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이 잠겨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 직원은 잠금 화면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소용없었다. 지문 인식도 패턴 입력도 할 수 없었다. 오전 9시 30분경 관리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혹시 사고나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경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배터리는 5% 남아 있었다. 경찰은 휴대폰을 증거물로 확보했고 통신사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했다. 김 씨였다. 경찰은 즉시 김 씨의 집 302호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응답이 없었다. 벨을 눌렀다. 역시 응답이 없었다. 경찰은 관리실을 통해 예비 열쇠를 확보한 뒤 집 안에 들어갔다. 집은 비어 있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 싱크대 위에는 편의점 봉지가 놓여 있었다. 삼각김밥 한 개는 뜯기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생수병은 절반 정도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다. 이불이 깔끔하게 개져 있었다. 베개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김 씨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지 알 수 없었다. 욕실도 확인했다. 수건은 걸려 있었고 칫솔은 젖어 있지 않았다. 세면대는 건조했다. 신발장에는 외출용 신발 한 켤레가 없었다. 김 씨가 신고 나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왜 휴대폰만 옥상에 두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노트북 가방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노트북은 꺼져 있었다. 경찰은 빌라의 CCTV 기록을 확보했다. 이 빌라에는 3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1층 현관, 주차장, 그리고 5층 복도 끝. 5층 복도 카메라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문을 비추고 있었다. 경찰은 1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의 영상을 분석했다. 1층 현관 CCTV는 새벽 1시 29분에 누군가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포착했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체형과 옷차림은 김 씨와 유사했다. 그 인물은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김 씨가 퇴근 후 입고 있던 옷과 같았다.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속도였다. 손에 든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인물은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카메라는 계단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층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5층 복도 카메라 영상이었다. 새벽 1시 32분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문이 열렸다. 문은 천천히 약 4초에 걸쳐 열렸다. 하지만 누가 문을 열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 각도상 문 앞 약 1m 공간은 사각지대였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도 문을 미는 사람의 모습도 찍히지 않았다. 단지 문이 열리는 과정만 기록됐다. 문은 완전히 열린 뒤 약 3초간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닫혔다.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였다. 그 이후 새벽 5시까지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5층 복도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었고 화면에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1시 32분 전후 30초씩 총 1분간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림자도 옷자락도 발끝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문이 저절로 열린 것처럼 보였다. 이 CCTV 기록은 2가지 질문을 남겼다. 첫째, 1층에서 포착된 인물이 정말 김 씨였는가? 둘째, 그 인물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왜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는가? 경찰은 카메라의 사각지대 범위를 측정했다. 문 앞 바닥에서 약 80cm까지가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웅크리거나 몸을 낮춘 채 문에 접근했다면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했는가? 김 씨는 자신의 집에 사는 주민이었다.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금지된 행위도 아니었다. 숨을 이유가 없었다. 경찰은 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4층에 사는 박모 씨는 새벽 1시 30분경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52세 남성으로 불면증이 있어 새벽에 자주 깼다. 그날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고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소리였다. 한 계단씩 뛰어오르는 것 같은 급한 발소리였다. 박 씨는 현관문 구멍으로 복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소리는 멈춰 있었다. 박 씨는 누군가 5층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5층에 사는 최모 씨는 그 시각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67세 여성으로 혼자 살았다. 최 씨의 집은 옥상 출입문 바로 아래 5층 복도 끝에 있었다. 최 씨는 새벽 1시경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깼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다면 분명히 깼을 거라고 했다. 최 씨의 집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았다. 평소에도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두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박 씨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최 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들이 기억하는 시각이 정확한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박 씨가 들은 발소리가 정말 1시 30분이었는지 혹은 그보다 이른 시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최 씨가 정말 깨지 않았는지 혹은 깨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새벽 1시 32분 옥상 문은 열렸다. 누군가는 그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옥상 철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빌라 관리 규정상 옥상 문은 항상 잠겨 있어야 했지만 주민들은 빨래를 말리기 위해 자주 사용했고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실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했지만 매일 점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11월 14일 오후 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 확인은 11월 10일이었고 그때는 문이 잠겨 있었다. 옥상은 가로 12m, 세로 8m 크기였다. 난간 높이는 1.2m였다. 옥상 바닥은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였고 중앙에는 급수 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탱크 높이는 약 2m였다. 빨래를 말릴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난간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다. 옥상 조명은 하나뿐이었고 출입문 위에 달려 있었다. 센서 등이라 움직임이 감지되면 켜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작동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옥상 전체를 수색했지만 특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도 머리카락도 옷가락도 없었다. 난간에는 손자국이나 발판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휴대폰이 발견된 지점 주변 반경 3m를 정밀 감식했지만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휴대폰 표면에서는 김 씨의 지문만 확인됐다. 케이스 뒷면에 김 씨의 엄지와 검지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만진 사람이 김 씨 본인이었다는 뜻이다. 휴대폰이 놓여 있던 위치는 난간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이었다. 바닥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고 화면은 위를 향하고 있었다. 떨어뜨린 흔적은 없었다. 휴대폰 케이스에도 긁힌 자국이나 충격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이 배치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 김 씨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였다. 만약 김 씨가 놓았다면 그는 왜 휴대폰을 그 위치에 놓았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 놓았다면 그는 어떻게 김 씨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는가? 건물 주변 CCTV도 확인했다. 빌라 맞은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카메라는 빌라 옥상 일부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각도상 난간 근처는 보이지 않았다. 급수 탱크 뒤쪽 공간만 화면에 잡혔다. 새벽 1시 28분부터 1시 45분 사이 이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 옥상에 불빛이 켜진 흔적도 없었다. 센서 등이 작동했다면 빛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상가 CCTV에는 어떤 빛의 변화도 기록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옥상에 있었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인 것이다. 경찰은 추락 가능성을 검토했다. 난간 아래는 1층 주차장이었다.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였고 5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경찰은 주차장 전체를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지붕도 확인했지만 찌그러짐이나 긁힌 자국은 없었다. 주차장 옆 화단도 수색했다. 흙이 파인 곳도 부러진 나뭇가지도 없었다. 건물 뒤편 골목도 조사했다. 역시 아무 흔적도 없었다. 만약 누군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했다. 휴대폰은 충전된 상태로 경찰서로 이송됐고 디지털 포렌식 팀이 전체 데이터를 추출했다. 통화 기록은 11월 14일 오후 4시 22분이 마지막이었다. 직장 동료에게 걸린 업무 관련 통화였고 통화 시간은
2분 13초였다. 동료는 그 통화에서 김 씨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진술했다. 서버 점검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일 오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 목소리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 그 이후 김 씨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오후 5시 30분 이후로는 발신수신 기록이 없었다. SNS 메시지도 확인됐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오후 3시 15분에 보낸 업무 관련 내용이었다. 저녁 시간 이후 김 씨는 어떤 형태의 디지털 소통도 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오후 6시 이후로는 비어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뒤 김 씨의 휴대폰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메모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김 씨는 평소 메모 앱을 자주 사용했다. 휴대폰에는 70여 개의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거나 쇼핑 목록, 일정 메모였다. 서버 백업 확인, 우유 사기, 12월 1일 치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11월 14일 오후 11시 47분 메모 하나가 삭제됐다. 시스템 로그에는 삭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삭제된 메모를 부분적으로 복원했다. 하지만 내용은 불완전했다. 복원된 텍스트는 단어 조각뿐이었다. 확인 필요 3층, 소음, 오후 10시, 반복.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3층이 김 씨 자신의 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3층 주민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소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복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불명확했다. 삭제 시각과 실종 시각 사이에는 약 1시간 40분의 간격이 있었다. 김 씨가 메모를 삭제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이 메모가 김 씨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내용이 불완전해 해석이 불가능했다. 혹시 김 씨가 누군가를 의심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밤 10시경 들었던 소음에 대해 기록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었다. 또 하나의 틈은 배터리 소모 패턴이었다. 새벽 1시 28분 이전 김 씨의 휴대폰 배터리는 54%였다. 시스템 로그에 기록된 수치였다. 하지만 1시 40분 마지막 신호 시점에는 1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12분 사이에 42%가 소모된 것이다. 통신사 기술팀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소모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대기 상태에서는 12분의 2%에서 3% 정도만 소모된다. 42%가 소모되려면 고전력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기술팀은 카메라, 플래시, GPS 검색, 동영상 재생 같은 기능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 기록에는 어떤 앱도 실행된 흔적이 없었다. 카메라 앱은 열리지 않았고 동영상 플레이어도 실행되지 않았다. GPS 앱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배터리를 소모시켰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휴대폰이 신호를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기지국을 검색한 것이다. 신호가 약한 곳에서 휴대폰은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하지만 옥상은 신호가 약한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건물 중 가장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이었다. 경찰은 김 씨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을 조사했다. 직장 상사는 김 씨가 최근 몇 달간 업무상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출근 시간을 어긴 적도 없고 업무 처리도 정확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회식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같은 팀 동료는 김 씨가 최근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점심은 혼자 먹었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혼자였다. SNS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격이 어두운 것은 아니었다. 필요한 대화는 했고 농담에도 웃었다. 다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다. 동료는 김 씨가 우울해 보이거나 불안해 보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달랐다. 같은 층에 사는 302호 옆집 301호에 거주하는 송모 씨는 11월 14일 밤 10시경 벽을 통해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송 씨는 39세 남성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송 씨는 그날 밤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10시경 옆집에서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가구를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두어 번 들렸다. 송 씨는 처음에는 김 씨가 가구를 옮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각이 밤 10시라는 게 이상했다. 보통 그런 작업은 낮에 하기 때문이다. 소리는 10분 정도 지속되다 멈췄다. 송 씨는 그 이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송 씨는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 소음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이웃 간 소음은 가끔 있는 일이었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4층 거주자 박모 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박 씨는 새벽 1시 30분경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고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 계단씩 뛰어오르는 것 같은 빠른 발소리였다. 박 씨는 현관문 구멍으로 복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소리는 멈춰 있었다. 박 씨는 누군가 5층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다. 두 진술 사이에는 3시간 30분의 시간차가 있었다. 송 씨가 들은 소음과 박 씨가 들은 발소리가 같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진술 모두 사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소리들이 김 씨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송 씨가 들은 소음은 김 씨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 짐을 챙겼을 수도, 가구를 옮겼을 수도,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었다. 박 씨가 들은 발소리는 김 씨가 옥상으로 올라간 순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추측일 뿐이었다. 빌라 관리실 직원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 씨가 최근 한 달간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10월 말경 김 씨가 옥상 문 잠금 상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옥상 문이 자주 열려 있는 것 같다며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관리실은 주민들이 빨래 때문에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리실 직원은 김 씨가 그때 특별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았다. 경찰은 5층 주민 최모 씨를 다시 조사했다. 최 씨는 새벽 1시 30분경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재차 진술했다. 최 씨의 집은 옥상 출입문 바로 아래에 있었다. 만약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갔다면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최 씨는 귀가 나쁜 편도 아니고 깊게 자는 편도 아니었다. 평소에도 복도의 작은 소리에 자주 깼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찰도 판단할 수 없었다. 휴대폰은 왜 옥상에 남겨졌는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 질문이었다. 경찰은 휴대폰의 상태를 정밀 분석했다. 발견 당시 화면은 켜져 있었고 잠금 화면 상태였다.
알림은 없었다. 통화 기록 화면도 메시지 화면도 열려 있지 않았다. 단지 시계와 날짜만 표시된 기본 잠금 화면이었다. 마치 누군가 휴대폰을 확인한 뒤 그대로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화면이 켜진 채로 발견된 것은 이상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으면 30초에서 1분 내에 화면이 꺼진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화면이 켜진 채였다. 기술팀은 이것이 설정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휴대폰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만약 새벽 1시 40분경 누군가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터치했다면 1시 45분까지는 화면이 켜져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화면이 꺼졌다가 오전 8시 21분 이 씨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을 때 다시 켜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가능한 설명이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휴대폰 케이스는 손상되지 않았다. 떨어뜨렸거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없었다. 화면 보호 필름도 깨끗했다. 긁힌 자국도 깨진 부분도 없었다. 경찰은 휴대폰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놓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렇게 했는가? 김 씨 본인이 놓았다면 그는 무슨 이유로 휴대폰을 두고 옥상을 떠났는가?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끊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만약 다른 누군가가 놓았다면 그는 어떻게 김 씨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는가? 김 씨가 휴대폰을 건네줬는가? 아니면 빼앗긴 것인가? 휴대폰에는 김 씨의 지문만 남아 있었다. 다른 사람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장갑을 끼고 휴대폰을 만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 통신사 기록은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보여줬다.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는 새벽 1시 40분이었지만 그 이전 1시 38분과 1시 39분 사이 약 40초간 GPS 신호가 활성화됐다. 김 씨가 지도 앱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앱 사용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도 앱은 실행되지 않았고 내비게이션도 켜지지 않았다. 위치 공유 기능도 사용되지 않았다. 기술팀은 이것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앱은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날씨 앱이나 뉴스 앱도 위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김 씨의 휴대폰에서 그런 앱이 작동한 흔적은 없었다. 확실한 것은 없었다. 다만 1시 38분부터 40초간 휴대폰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남았다. 김 씨의 집 302호에서는 추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고 최근 검색 기록에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 업무 관련 이메일, 뉴스 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평범한 검색 기록뿐이었다. 유서나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옷장과 서랍은 정리되어 있었고 여권도 그대로 있었다. 김 씨가 장기간 외출을 계획한 흔적은 없었다. 다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지갑에서 현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김 씨는 평소 지갑에 10만 원 정도를 넣고 다녔다고 직장 동료가 증언했지만 발견된 지갑에는 카드만 있었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현금은 한 장도 없었다.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지만 11월 14일 편의점 결제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없었다. 김 씨는 현금을 들고 어딘가로 갔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줬는가? 이것도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경찰은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실종이었다. 김 씨가 스스로 어딘가로 떠났고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일 수 있었다. 휴대폰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완전히 연락을 끊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다. 현금만 들고 떠난 것도 이 가설을 뒷받침했다. 카드를 사용하면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옥상은 상징적인 장소일 수 있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오른 곳, 혹은 자신이 살던 빌라를 내려다보며 작별을 고한 곳. 하지만 이 가설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김 씨는 왜 옥상을 선택했는가? 집안에서 휴대폰을 두고 나가는 것이 더 간단했을 것이다. 왜 굳이 새벽 1시 30분에 옥상까지 올라가 휴대폰을 놓고 내려왔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건물을 빠져나갔는가? 1층 현관 CCTV에는 새벽 1시 29분 이후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만약 김 씨가 건물을 나갔다면 다른 출구를 이용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빌라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뒷문도 비상구도 없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사고였다. 김 씨가 옥상에서 추락했지만 어떤 이유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 경찰은 건물 주변을 반경 500m까지 수색했지만 추락 흔적은 없었다. 난간 아래 화단도, 주차장도, 골목도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근 하수구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만약 추락했다면 누군가 시신을 옮겼다는 가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채 시신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차량이 필요했고 최소 2사람 이상이 필요했다. 주차장 CCTV에는 새벽 1시 이후 차량이 출입한 기록이 없었다. 인근 도로 CCTV도 확인했지만 수상한 차량은 포착되지 않았다. 게다가 휴대폰이 난간에서 1.5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추락 시나리오와 맞지 않았다. 만약 추락 중이었다면 휴대폰은 난간 근처나 아래에 떨어져 있어야 했다. 세 번째는 제3자의 개입이었다. 누군가 김 씨를 옥상으로 유인했거나 혹은 김 씨가 옥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이다. CCTV 사각지대는 이 가설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1시 32분 옥상 문이 열렸지만 누가 열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만약 2사람이 함께 올라갔다면 한 사람은 카메라 사각지대에 숨어 있을 수 있었다. 문이 열린 3초 동안 2사람 모두 사각지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빌라 주민 중 누구도 그날 밤 낯선 사람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1층 현관 CCTV에도 김 씨 외에 다른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다. 만약 제3자가 있었다면 그는 김 씨보다 먼저 건물에 들어와 어딘가에 숨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침입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창문 침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모든 층의 창문을 조사한 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세 가지 가설 모두 완전하지 않았다. 자발적 실종이라면 휴대폰을 옥상에 둔 이유와 건물을 빠져나간 경로가 설명되지 않았다. 사고라면 시신이 사라진 이유와 휴대폰의 위치가 설명되지 않았다. 제3자 개입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와 동선, 침입 경로가 설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2024년 11월 현재까지 김 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 후 1년이 지났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김 씨의 가족은 없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김 씨의 실종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은 증거물 보관소에 남아있다.
12% 배터리가 표시된 채로 마지막 신호를 보낸 그 순간에 멈춰 있다. 한 사람이 사라지고 한 대의 휴대폰이 남았다. 그 휴대폰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것은 마지막 위치를 알려준다. 하지만 그 위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옥상 문은 열렸다. 누군가 그 문을 통과했다. 18분 뒤 휴대폰 신호는 끊겼다. 그 사이 김 씨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혼자였는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였는가? 휴대폰을 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새벽 1시 28분 3층에서 신호를 보내던 휴대폰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12분 동안 그것은 5층으로 이동했고 옥상에서 멈췄다. 그 12분이 전부다. 기록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진술은 서로 엇갈린다. CCTV는 사각지대를 비춘다. 남은 건 질문뿐이다. 김 씨는 왜 옥상에 올랐는가? 그는 무엇을 찾았는가? 혹은 무엇을 남기려 했는가? 밤 10시 송 씨는 벽 너머에서 소음을 들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새벽 1시 30분 박 씨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급하게 계단을 오르는 소리. 하지만 5층에 사는 최 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옥상 문 바로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월 14일 오후 11시 47분 김 씨는 메모 하나를 삭제했다. 확인 필요 3층, 소음, 반복.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1시 38분 휴대폰은 40초간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왜 그 순간 GPS가 작동했는가? 1시 40분 마지막 신호 이전 12분 동안 배터리는 42% 소모됐다. 무엇이 그렇게 많은 전력을 소모했는가? 어떤 실종은 답을 주지 않는다. 어떤 단서는 방향만 가리킬 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한밤중 옥상에 남겨진 휴대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증거물 보관소 어딘가에 투명한 봉투에 담긴 채 12% 배터리와 함께 꺼지지 않은 화면과 함께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다.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휴대폰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기록한다. 시각, 위치, 신호세기.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 있는 진실은 기록되지 않는다. 김 씨가 옥상에 선 순간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단지 그가 남긴 것만 볼 수 있다. 난간에서 1.5m 떨어진 곳에 놓인 휴대폰.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놓인 휴대폰.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답 없는 의문을 붙잡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